이거는 대치동 안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꼭 해주셔야 될 거 하나 꼽자면 이거다. 흔히 말하는 사교육으로도 하기가 힘들어요. 비대치 지역에서 대치 지역 아이들만큼 잘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서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식입니다. 오늘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대치동의 상당수의 학부모님들은 왜 대체 그렇게 하시냐, 그리고 이거의 실질적인 효과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대치동 교육은 사실은 어릴 때부터 이루어진다 하는 게 특징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많이 영어든 뭐 다른 과목이든 간에 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시키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분들이 한국 교육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 그 특성이 무엇이냐? 비약적이다. 이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릴 때부터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결론을 내리셨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자, 우리나라 영어를 말씀을 드릴게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다루는 영어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AR 지수로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AR 1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현지 학년의 1학년에 해당하는 거를 한국의 초등학교 6학년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고 학교 영어 수업 시간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중1 때는 어떻게 되냐? 비슷해요. AR 1이나 혹은 2 초반대 정도. 그게 중1에서 다루는 교과서의 영어 수준이에요. 텍스트의 난이도가. 그럼 중3은 어느 정도 되냐? AR로 치면은 3? 요 정도예요. 저희가 이제 유료 툴을 구입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도 AR 툴로 분석하면은 그거는 AR 3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고1 되면은 학교에서 부교재라는 걸 써요. 부교재가 무엇이냐면은 학교 내신 시험에 반영이 되는 교과서 이외의 교재예요. 상당수의 경우에는 그냥 시중 문제집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원서예요. 근데 부교재는 AR로 분석하면 몇이 나오냐? 11, 12 이렇게 나와요. 부교재가.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공교육만 충실하게 소화하는 애들은 AR 3에서 갑자기 12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고1 내신 시험부터 대입에 직결이 돼요. 잘 봐야 되는 시험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약적인 한국 교육 제도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그 고등학교 입학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AR로 치면 12를 만들어 놔야 돼요. 내신까지 잘 보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굳이 한국의 교육 제도에 이제 빗대어서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면은 이게 선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초1 때부터 영어를 시작해서 고2 시점으로 해서 AR 12를 만들어야 된다 하면은 9년 동안에 AR 12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AR 1점 이상의 성취를 이뤄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빠듯하거든요. 흔히 말하는 선행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부지런히 그렇게 하시는 거다. 고등학교 때 입시 그거는 수시 같은 거는 1학년 때 이제 정해지면 끝이에요. 이거 손 놔야 돼요. 1학년 거 다 망친다. 그러면 거의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게 이분들이 대부분의 이 대치동 학부모님들이 이 방법을 취하시는 이유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취하는 게 이게 사실은 거의 가장 크다고 봐요.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공부 습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뛰어놀아야 돼. 아이들한테 공부시키는 거는 약간은 아동학대적인 느낌이 있어.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 지금 애들이 행복해질 때고 공부 외적인 거 많은 거 배워야 될 때야. 그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일리가 있는 말인데 이게 초등학교 때 그렇게 약간 아이들을 그냥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게 하면은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됐을 때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아이들이 빠져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게임, 영상 이런 거에 빠져들어요. 초등 고학년 되면 SNS에도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습관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뭐 중학교나 혹은 고등학교 때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겠다 하면은 이미 갖고 있는 게임 중독 혹은 영상 중독, 미디어 중독을 디톡스 하는 데만 해도 연 단위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 같은 게 다 이렇게 공부랑은 먼 식으로 습관이 자리 잡고 수업 시간에도 겉도는 거에 아이들이 익숙해요. 수업 시간에 이 학습 습관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경청을 하면서 이 책이랑 끊임없이 대조를 하고 내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들어야 된다. 한다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사실은 반 이상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공부랑은
가까워지기가 굉장히 힘들다. 나중에 마음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뚫어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아이는 뭐 공부를 어느 정도 시킬 건데 뭐 예체능 같은 것도 시키고 할 건데 공부를 그렇게 잘할 거라고 기대는 안 해요. 별로 안 하는데 그래도 공부는 좀 하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그나마 우리나라 그 교육 체제에서 겉돌지 않고 살 수 있는 법이 아닐까.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깨어있는 시간의 상당 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 공부가 아예 그냥 멀어진 친구들은 그 시간을 거의 겉도는 데 쓰게 되거든요. 그거는 건전하지가 않다. 아이가 얼마나 괴로울까 그 시간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만큼은 이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구나. 여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뭐구나라는 것 정도는 알고서 그 공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렸을 때 공부를 시켜야겠다 이런 거를 이제 생각 가지세요. 그 다음에 방법을 선택하시는데 점수 따기 중심으로 점수를 올리는 데 중심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대치동안에도 꽤 돼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들이 기초가 없는데 그 다음 거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초가 꽉 차지 않은데 그 다음 거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일단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냐?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영어를 좋아하진 않지만 참아서 해야 된다. 좀 싫어하는 경우에도 참아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학습 감정이 안 좋아져서 자율적으로 공부를 못하고 능동적으로 생각을 잘 못해요. 이게 망가지는 패턴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치동 교육의 좀 어두운 면이다. 그런 애들이 주로 뭐 하는 말이라든지 예를 들면 수업을 했을 때 어떤 흔히 오는 리액션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까요?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수업이 쉽다. 수업이 너무 쉽다. 배울 게 없는 것 같다. 시험 같은 거 보면은 잘 못 보거든요. 단어가 너무 쉬워요. 이렇게 말하는데 단어 점수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독해가 너무 쉬워요. 듣기 너무 쉬워요. 이렇게 하는데 점수가 정작 잘 안 나와요. 별로. 어려운 거를 자기들이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어려운 거를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영어는 쉽다고 느끼는 건데 사실은 이 친구들은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낮은 단계 거를. 이게 자기 것이 아니군요. 네. 자기 것이 아니라 약간은 단기 기억으로 잠깐 담아놓은 듯한 그런 종류의 영어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뭐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거 자기 여태까지 해왔던 공부랑 좀 비교했을 때 좀 수준이 낮은 것 같다면 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배우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저도 좀 들었어요. 예. 얘기를. 그럼 대체 무엇이냐? 어떤 학생들은 대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했는데 안 좋은 감정이 생기지 않고 잘 슬기롭게 대처하고 많이 배우는 것 같은데 이런 아이들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거는 대치동 안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엊그저께 제 지인의 자제분이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봤어요. 저희는 4학년 때부터 받으니까 4학년이 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셨대요. 그래서 이 4학년이 되니까 이 예비 초사예요. 되니까 시험을 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시는 게 우리 아이는 여태까지 재밌게만 했다. 즐거운 식으로 했고 흔히 말하는 학습식으로 이렇게 하는 학원에는 딱히 보내지도 않았다. 여기 이제 학습식으로 유명한 데 학원들이 뭐 초등 저학년 대상으로 몇 개 있는데 그런 데는 그 생각도 안 해봤다.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읽고 듣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영상 같은 거 좀 본 다음에 자기 생각 말하고 표현하고 이런 것만 중심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점수는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뭐 글쓰기는 여태까지 하시긴 하셨는데 의미 전달하는 거 중심으로만 하셨지 구조적으로 짜임새끼 글쓰기 같은 거는 해본 적이 없어서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의 레벨 테스트 그 결과를 보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친구는 레벨 테스트 아직 안 봤지만 굉장히 잘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실제로 레벨 테스트를 봤더니 거의 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 그 일부 문제들은 토플 유형이 조금 있거든요. 초사 레벨 테스트 때도 일부 문제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 다 맞추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토플 그런 걸로 공부를 했냐 집중적으로 아니에요. 이게 대치동에서 잘 되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방식이다. 영어를 공부로 점수 따기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좋아서 즐겁게 하는 거다. 책을 재밌어서 몰입해서 읽는 대상으로 여기지 나는 이 책을 읽어갖고 점수를 올릴 거야.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게 이 잘 되는 케이스들의 핵심이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하지만 아동학대적인 느낌이 아니라 아이가 좋아해서 하게 만드는 방법이 이거다. 많이 책 읽고 아이들이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야기를 영어로 했을 뿐이에요. 그런 거 많이 하고 표현하는 거 사람이 표현 욕구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표현하게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해 준 거다. 너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대치동 찬양론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대치동에는 어두운 면도 있어요.
문제풀이 중심으로 하고 이 글쓰기를 하더라도 너무 형식적인 거에만 치중하는 이런 글쓰기는 이거는 독이 될 때가 많은데 그런 거를 안 하고 영어를 통해서 이 지성을 기르고 감성을 기르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해준다면은 그러면은 아동학대 느낌이 안 나게 영어를 잘할 수가 있다. 어떻게 공부를 즐기면서 할 수 있냐 그런 거는 다 참아가면서 하는 거지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냐 이런 뭐 얘기도 있었거든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아이들이 즐겁게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 즐겁게 하는 일들, 만약에 뭐 게임을 한다고 쳐요. 그럼 게임을 하는 순간 매번 즐겁나요? 아니거든요. 거기 짜증나는 일들이 자꾸 나요. 왜? 뭔가 하려는데 안 돼. 근데 생각해보면 이 아이가 느끼는 재미는 그 모든 감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이라든가 긍정적인 감정이 같이 묶여져 있어서 그런 과정 자체를 즐기는 거죠. 그래서 물론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도 이 많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짜증도 나오고 뭐 지겹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안에서도 또 긍정적인 감정이 있거든요. 물론 비율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감정의 비율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은 아이들이 잘 되는 걸 매일 목격하고 있으니까 좀 책이라든가 이런 걸 읽을 때도 좀 관심이 가고 그나마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느낌이 오는 재미가 느껴지는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조금은 공부 습관이나 이런 거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때 부모님이 뭐 습관이라든지 집에서 좀 해줄 수 있는 거를 뭐 몇 개 뽑아주신다면 해석 없이 영어책 읽기 하는 거 이걸 해주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영어를 진짜 언어로 받아들이기 원하신다면은 영어 써 있는 거를 한글로 하나하나 한국어로 하나하나 다 해석하지 않고서 영어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 접근하는 방법을 같이 해주시면은 그게 꼭 해주셔야 될 거다. 그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책에 그림책이에요. 아이가 활짝 웃고 있어요. 눈이 이렇게 돼 있고 갈매기처럼 돼 있고 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단어가 있어요. smile.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도 스마일이 요거구나, 이 웃는 모양이구나 이거 알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한 책 읽는데 5분도 안 걸리는 책들이 많아요. 그림책 중에. 그런 거를 읽어주시는 게 꼭 해주셔야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면 아이들이 해석을 안 하고 한국어로 해석을 안 하고 영어를 그냥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림이랑 매칭해가면서. 그리고 뭐 부모님의 이렇게 약간은 오버해 주시면 좋아요. 스마일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이걸 해주셔야 된다. 꼭 해주셔야 될 거 하나 꼽자면 이거다. 해석 없이 책 읽는 법 익히는 거. 이게 진짜 엄청나게 큰 차이를 불러일으킬 거예요. 스스로 돌아갈 수 있게 이제 만드는 학습 메커니즘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하나 단어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영어를 접하면은 이게 없으면 단어 안 알려줬으니까 나 못 듣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글자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듣는 걸 통해서 책을 즐길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게 이제 약간 조금씩 이동이 되는 거죠. 이제 알파벳을 그 다음에 배우죠. 듣는 거에서 시작해서 알파벳 배우고 이 단어 같은 거 이제 이게 이 소리가 이 단어구나 이렇게 매칭하는 과정 같은 것까지 해주신다. 그래서 아이가 혼자 떠듬떠듬이지만 이게 책을 읽을 수가 있다. 그림책이라도 그 정도까지 해주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걸 해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흔히 말하는 사교육으로도 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비학군지 비대치 지역에서 대치 지역 아이들만큼 잘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빠지시는 함정이 점수 따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이거는 공부하지 말자. 여기서부터 망가지고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영어 점수 올리는데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가 뭐 관심 분야가 좀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난 전쟁이나 전쟁에 쓰이는 무기 같은 게 관심이 많아.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가끔가다 보면은. 많죠. 그럼 그거를 파고들어요, 자꾸. 근데 옆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 수능 지문에 이런 건 안 나와. 에? 뭐 중학교 내신, 고등학교 내신 이런 것도 안 나와. 근데 이거 자꾸 파고드네. 그럼 이거 자꾸 틀라고 하세요. 방향을. 그게 지속이 안 되는 방식으로 가는 그런 약간 신호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당장의 입시에는 점수 따기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어를 매개로 해서 아이가 뭔가 관심 보이고 즐거워하고 지식을 습득한다. 감성이 길러진다면 그냥 하게 권장하시고 냅두셔야 돼요. 그걸 해주시는 게 저는 꼭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영어로 채워주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은 있지만 아이들이 모두 영어를 좋아하거나 받아들이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생각하는 게 영어 자체는 안 좋아할 수 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생각하는데 영어를 통해서 노는 거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영상 콘텐츠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 거라도 보게 해주시면 좋아요. 영상 보는 건 많이들 즐기잖아요. 영어로 보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고, 사람이 뭐 책 읽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하지만 이야기는 대체로 좋아하거든요.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는 저는 사실은 이제 인간의 약간은 본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영어로 들려주시면 돼요. 요거 정도 해주시면은 아이의 뭐 성향 그리고 뭐 학습 그 능력 있잖아요. 타고난 그런 능력, 지적 능력. 요거랑은 아주 큰 상관이 없이 어느 정도까지는 영어를 기반을 마련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봐요. 영어로 많은 내용을 접하게 하고 좋아하는 걸 하게 해주시는 거.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좀 벗어나서 공부 전반적인 측면을 봤을 때 나중에라든지 뭐 공부를 좀 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습관을 들여주신다면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한다 하면은 수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책 부분을 계속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말씀하는 거 선생님들이 말씀하는 거 듣고 그거랑 대조해 보면서 생각하면서 수업 듣기 요거를 하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책 챙기기, 시간 지키기 요런 거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상당수의 경우에 학습적인 영어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챙기기를 잘 못해요. 챙기기. 그 학습 자료 챙기기, 수업 준비물 챙기기 이런 거 잘 못하고 그래서 요거는 챙겨주시는 게 좋다. 그거 기반이 되는 게 눈 보고 얘기하기. 전 그게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공통점을 발견한 거는 좀 잘 안 챙기고 내가 얘기를 해도 좀 바뀌지가 않는 학생들을 보면은 제 눈을 보고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진짜 내 말을 이해하고 했는지에 대한 표시를 잘 안 해주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이제 눈 보고 자 뭐 했어? 그러면 눈을 이렇게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은 말 말고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를 피하는 학생들 보면 잘 챙기는 거나 내가 얘기하는 게 잘 안 먹혀든다. 이렇게 느껴들어요. 뭐 먹힌다는 표정이 좀 그렇긴 한데 뭘 얘기를 해도 잘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최소한 애가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왜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아, 내 말 듣고 있구나. 이렇게는 되는데 그거가 안 되면 이제 챙기는 거나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그게 좀 되는 아이들, 눈 보고 이제 서로 얘기하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서로의 말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은 안 나오거든요. 원장님들이 생각하시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시킨다는 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공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하는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조그만 아이들이 학습이 잘 돼요. 근데 그건 하나의 전제는 이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배운다는 걸 전제로 그런 것들은 흥미로워하고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호기심도 많고 질문도 많습니다. 호기심 많고 질문 많다는 거는 이제 배울 여력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건 대부분 어떤 거냐면 자기랑 좀 관련 있는 것들, 자기랑 멀리 떨어져 있고 먼 미래에 관한 것들은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적고 지금 당장 나랑 관련 있는 그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하죠. 뭐 영어로 예제를 들면은 뭐 아이들이 나오는 뭐 이야기 잘 수월하게 읽는 편이고 그게 아니고 나랑 어떤 관련인지 모르는 뭐 비문학 같은 거는 좀 더 어렵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책들 많이 읽다 보면 이제 비문학과 자기 간의 관련을 좀 짓는 게 좀 생겨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런 게 좀 읽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준비 됐을 때 이제 영어든지 뭐 공부 전반이든지 공부를 하면 그것이 이제 진정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것이다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배우는 게 삶의 일부다라는 거를 뭐 이제 경험하게 해주는 거라고 봐요. 뭐 사람들이 저기 죽을 때까지 배우잖아요. 어리다고 뭐 예외는 아니다. 다 배우는 거는 삶의 일부다.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거다.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입시 이런 걸 떠나서 만약에 뭐 대학교를 안 간다 해도 저는 어느 정도의 공부는 시킬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걸 알면은 자기가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랑 즐겁게 같이 교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접근한다면은 뭐 입시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저는 그 자체가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시켜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의 장단점 그리고 저희의 생각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